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충격적인 선택 때문인데요. 늘 미국 전투기만 고집하던 그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고른 건 F-35도 라팔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KF-21 보라매였죠. 더 놀라운 건 국방장관이 직접 한국을 찾아와 시범기에 몸을 싣고 하늘을 올랐다는 사실입니다. 이 놀라운 선택은 단순한 구매가 아니라 중동의 하늘을 바꿀 중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아랍에미리트가 오랜 동맹국들을 뒤로하고 한국을 선택한 이유,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카림 알마즈루이라고 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줄여서 UAE 공군에서 일하고 있어요. 계급은 대령이고 전력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하늘을 지킬 전투기를 어떤 걸 사야 할지 결정하는 일을 하죠. 사실 저는 원래 조종사였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F-16 전투기를 직접 몰고 하늘을 날았어요. 그것도 시험비행 교관까지 했었거든요. 새로 들어온 기체들을 처음 하늘로 올려보내는 일, 그게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책상 앞에 앉게 되었죠. 이제는 직접 조종관을 잡는 대신 어떤 기체를 들여올지 고민하는 게 제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한국 분들께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지 그 과정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려고 해요. 2025년 어느 무더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저는 UAE 공군 본부 사무실에 앉아서 골치 아픈 보고서를 보고 있었어요. 우리 공군의 주력 전투기는 F-16입니다. 정확히는 F-16E 블록 60이라는 기종이죠. 2000년대 중반에 도입했으니까 벌써 20년 가까이 된 기체들이에요. 저도 그 기체들을 처음 받았을 때 시험 비행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정말 최신 기종이었습니다. 성능도 뛰어났고 조종사들 모두 만족해했어요. 하지만 세월이 흘러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체들이 점점 늙어가면서 부품도 자주 망가지고 고치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된 거예요. 대령님, 이번 달에도 정비 대기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참모가 가져온 보고서를 보니 정말 신박했어요. 전체 기체 중에서 실제로 날 수 있는 건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전부 부품을 기다리거나 수리 중이었어요. 이번 주에 출격 가능한 기체가 몇 대나 됩니까? 12대 정도입니다. 대령님, 전체가 36대인데 겨우 12대라고요? 네, 나머지는 엔진 교체 대기가 8대, 레이더 수리가 5대, 부품 주문 대기가 나머지입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런 상황으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제 조카 사미르 때문이었어요. 22살인 사미르는 조종사가 되려고 공군 사관학교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곧 실기 훈련을 시작할 예정이었는데 이렇게 기체들이 자꾸 멈춰서면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 있을까 걱정이었습니다. 사미르는 어릴 때부터 제가 키웠어요. 형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사실상 저에게는 아들 같은 존재였죠. 그 아이가 조종사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을 보니 걱정이 앞섰어요. 기체는 자꾸 고장나고 품은 언제 올지 모르고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제대로 된 조종사가 될 수 있을까요? 사미르가 하늘을 날 때쯤에는 더 나은 환경을 만들어줘야겠어.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새로운 전투기 도입을 본격적으로 검토해보기로 말이에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당연한 선택지들이 떠올랐습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전투기들 말이에요. 역시 미국 것이 최고지. 아니면 유럽 것도 괜찮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이건 저만의 생각이 아니었어요. 우리 UAE를 비롯해서 중동 지역 대부분의 나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제가 조종사로 일할 때부터 그랬어요. 미국에서 만든 전투기가 최고라고 배웠고, 실제로 성능도 좋았거든요. 유럽의 라팔이나 타이푼도 검증된 명품이라고 들었고요. 미국의 F-35 스텔스 전투기, 정말 멋있잖아요. 스텔스 기능까지 있으니까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유럽의 라팔도 프랑스가 자랑하는 멀티롤 파이터고요. 그리펜도 스웨덴이 만든 경량 전투기로 나쁘지 않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부하 직원들을 불러서 말했습니다. 미국 쪽으로 먼저 알아보자. F-35가 어떤지 문의해봐. 네, 대령님. 그런데 다른 나라 것도 같이 알아볼까요? 물론이지. 유럽 것들도 다 알아봐. 라팔, 타이푼, 그리펜까지. 한국의 KF-21은 어떨까요? 한국?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새 기체잖아. 검증이 덜 된 것 같아서 불안해. 하지만 최근에 시제기 시험 비행도 성공했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실전 경험은 없잖아. 우리 조종사들 안전이 가장 중요한데 검증이 덜 된 걸로 모험할 순 없지. 그때 제 생각은 정말 단순했습니다. 오래되고 검증된 것이 안전하다는 생각이었어요. 특히 미국이나 유럽의 기술이라면 믿을 수 있다고 여겼죠. 조종사 시절의 경험도 영향을 미쳤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 F-16을 받았을 때 그 기체는 이미 미국에서 수십 년간 검증된 기종이었거든요. 덕분에 안심하고 조종할 수 있었고 실제로 성능도 뛰어났어요. 하지만 세상 일이 제 생각처럼 쉽게 풀리지는 않더라고요. 며칠 뒤부터 미국과 유럽 업체들로부터 답변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기대가 컸어요. 역시 선진국이니까 좋은 조건을 제시하겠지. 그런데 막상 받아본 제안서들을 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미국 쪽에서는 F-35 대신에 F-16의 최신형을 제안해왔어요. 우리가 이미 F-16을 쓰고 있으니까 호환성을 고려한 거겠지.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게 아니었습니다. F-35는 너무 비쌌고 최신 기술들은 해외에 팔 수 없다는 제약이 있었어요. 미국 정부에서 수출을 허가하지 않는다는 거죠. 유럽 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팔이나 타이푼, 그리펜 모두 나름대로 좋은 기체들이긴 했지만 뭔가 아쉬운 점들이 많았어요. 이 기체들은 언제 처음 나온 거지? 제가 조사해보니 모두 이미 10년, 20년 전에 나온 설계들이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 개량은 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옛날 기술이었던 거죠. 새로운 발전 가능성도 제한적이었고요. 더 큰 문제는 정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F-16 때문에 겪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말이에요. 부품을 주문하면 몇 달씩 걸리고 기술자가 와서 고쳐주려면 또 시간이 걸리고 이런 식으로는 전투기를 사봤자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가서 사미르와 만났습니다. 사미르는 방학이어서 집에 와 있었거든요. 삼촌, 오늘 하루 어떠셨어요? 좀 복잡해. 새 전투기 알아보고 있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네. 왜요? 미국이나 유럽 것들이 다 좋다고 하던데. 그게 말이지. 생각보다 제약이 많아. 가격도 비싸고 정비도 까다롭고. 사미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맞다. 삼촌. 저희 선배들이 그러던데요. 요즘 기체들이 자꾸 멈춰 서서 제대로 된 훈련을 못 받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가장 걱정하던 부분이. 그래, 그래서 삼촌이 새 기체를 알아보고 있는 거야. 너희들이 제대로 된 환경에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감사해요, 삼촌. 그런데 꼭 외국 것만 봐야 하나요? 외국 것이 아니면 뭐가 있겠어? 글쎄요. 요즘 한국 것도 괜찮다고 하던데. 한국?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경험이 부족하지 않을까. 우리가 모험할 수는 없어. 사미르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지만 뭔가 아쉬운 표정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국이나 유럽 것만이 답일까? 아니면 다른 선택지도 있을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검증되고 입증된 기술, 그것만이 우리 조종사들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 생각으로 첫 번째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곧 그 생각이 흔들리게 될 줄은 몰랐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출근해서 각국의 제안서들을 다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미국 쪽 제안서부터 열어봤어요. 록히드 마틴에서 온 두꺼운 문서였죠. 표지부터 화려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사진이 크게 박혀 있었어요. 역시 미국이야. 이런 멋진 기체를 만드니까. 하지만 내용을 읽어보니 실망스러웠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난관이었어요. 가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한 대당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었거든요. 우리가 원하는 30대를 사려면 3조 원 이상이 필요했어요. 이게 말이 되나?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에서 최신 기술의 수출을 제한한다는 거였어요. 스텔스 코팅 기술이나 최신 레이더 시스템은 해외에 팔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성능이 떨어지는 걸 비싼 값에 사라는 건가? 참모가 설명해줬어요. 대령님, 미국에서는 동맹국이라고 해도 최고 기술은 공유하지 않습니다. 특히 중동 지역에는 더욱 까다롭고요. 이스라엘 외에는 최신 기술을 잘 주지 않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예상했던 일이긴 했어요. 하지만 막상 확인하니 실망이 컸죠. 그럼 F-16 최신형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보다 조금 나은 정도입니다. 게다가 부품 공급도 여전히 미국에 의존해야 해요. 바로 그거였어요. 부품 공급 문제.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바로 그 문제 말입니다. 미국에서 부품을 주문하면 최소 서너 달은 걸려요. 급한 부품이라고 해도 한 달은 기다려야 하고요. 게다가 가격도 비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지금과 다를 게 없잖아. 저는 한숨을 쉬며 유럽 쪽 제안서를 열어봤습니다. 프랑스 다소에서 보낸 라팔 제안서였어요. 사진도 멋있고 성능 설명도 그럴듯했습니다. 멀티롤 파이터 라팔, 공중전부터 지상 공격까지 모든 임무를 수행한다. 설명을 보니 나쁘지 않았어요. 프랑스 공군뿐만 아니라 인도, 이집트, 카타르에서도 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기체가 언제 첫 비행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2001년입니다. 대령님, 지금이 2025년인데 벌써 24년 된 설계라는 거네요. 물론 그동안 계속 개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 틀은 24년 전 것이었어요. 앞으로 더 발전시킬 여지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었죠. 영국의 타이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비행이 1994년이니까 더 오래된 설계였어요. 이 기체들로 앞으로 20년을 더 쓸 수 있을까? 스웨덴의 그리펜도 열어봤습니다. 가격은 다른 기체들보다 저렴했어요. 하지만 성능은 그만큼 떨어졌죠. 경량 전투기라고 하니까 뭔가 아쉽네. 더 큰 문제는 정비였습니다. 유럽 기체들도 결국 부품을 유럽에서 가져와야 했어요. 거리상으로는 미국보다 더 멀었죠. 참모가 추가 설명을 해줬습니다. 대령님, 유럽 업체들은 정비 센터를 중동에 두지 않아요. 모든 주요 수리는 본국으로 보내서 해야 합니다. 시간이 더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럼 지금보다 더 오래 기다려야 한다는 건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머리가 아팠습니다. 미국 것은 너무 비싸고 제약이 많고 유럽 것은 오래됐고 정비가 불편하고 그때 다른 참모가 새로운 제안을 가져왔어요. 대령님, 중고 기체는 어떨까요? 중고요? 네. 다른 나라에서 쓰던 기체를 개량해서 파는 겁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검증도 된 기체들이에요. 저는 관심이 생겼습니다. 신품이 문제가 많으니까 중고라도 괜찮은 게 있을까 봐서요. 어떤 기체들이 나와 있습니까? 미국에서 퇴역한 F-16들이 있어요. 이스라엘이나 싱가포르에서 쓰던 것들도 있고요. 개량해서 최신 장비를 달아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가격도 신품의 절반 정도였고 성능도 나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세히 알아보니 역시 문제가 있었습니다. 중고 기체라는 건 이미 다른 나라에서 오래 쓴 거예요. 기체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실하지 않았죠. 게다가 개량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었어요. 오래된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비슷하네요. 겉은 번지르르해 보여도 기초는 그대로잖아요. 더 큰 문제는 정비였습니다. 중고 기체는 더 자주 고장이 날 가능성이 높았어요. 그런데 부품 공급은 여전히 원래 제조국에 의존해야 했죠. 결국 똑같은 문제네요. 저는 책상에 앉아서 모든 제안서들을 다시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미국 것은 너무 비싸고 제약이 많았어요. 유럽 것들은 오래된 설계에다 정비망이 멀었죠. 중고 것들은 당장은 저렴해도 장기적으로는 더 큰 비용이 들 것 같았어요. 이게 다 벽이네. 어디를 둘러봐도 벽뿐이야. 그때 사미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안녕하세요. 응, 사미르야. 무슨 일이니? 오늘 선배들이랑 이야기했는데 정말 심각해요. 뭐가? 기체 상황 말이에요. 어제 훈련 예정이던 4대가 전부 정비 들어갔대요. 엔진 문제, 레이더 문제, 유압 문제, 뭐 이런 것들로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래서 훈련은 취소됐어요. 예비 기체도 없대요. 이런. 삼촌, 정말 새 기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3일의 말이 맞았어요. 새 기체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드는 선택지가 없었죠.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정말 미국이나 유럽 외에는 선택지가 없을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다른 가능성은 생각하지 못했어요. 한국이라는 선택지가 있다는 걸 진지하게 고려하지 못했죠. 그날 오후에 부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전투기 도입 관련해서 중간 보고를 하는 자리였어요. 회의실에는 공군 참모들과 국방부 관계자들이 모였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발표했어요. 현재까지 미국, 프랑스, 영국, 스웨덴의 제안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모두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참석자들이 웅성거렸어요. 어떤 한계입니까? 미국 쪽은 가격이 너무 높고 최신 기술 이전에 제약이 있습니다.
유럽 쪽은 오래된 설계이고 정비망이 원거리에 있어서 부품 공급이 늦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다른 선택지는 없나요? 일본이나 한국 같은 곳 말이에요. 일본은 자체 전투기 개발을 막 시작한 단계이고 한국은 저는 말을 멈췄습니다. 한국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었거든요. 그냥 선입견으로 배제했던 거죠. 한국은 어떻습니까? 아직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실 별다른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막연한 선입견 때문이었죠. 검증이 부족할 것 같아서요. 하지만 한국도 무기 수출을 늘리고 있다고 하던데요. 폴란드에도 전차와 자주포를 대량으로 수출했다고 하고, 그리고 KF-21이라는 전투기도 개발 중이라고 들었는데, 저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실 한국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했거든요. 그날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좀 더 폭넓게 알아보자는 것으로 정리됐어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정말 한국도 알아봐야 하나?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확신이 없었어요. 미국이나 유럽이 막다른 길이라면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야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정도였죠.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여전히 의심스러웠습니다. 한국이 정말 우리에게 맞는 선택일까? 그런 의문을 품은 채로 이틀을 더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저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그 운명적인 날은 수요일 아침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사무실에 출근해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어요. 참모들이 일일 브리핑을 위해 회의실로 모여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하는 예와 같은 회의죠. 전날 있었던 일들을 정리하고 오늘 할 일을 점검하는 시간이었어요. 대령님, 어제 정비 현황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모가 펼친 자료를 보니 또 상황이 악화되어 있었어요. 가동 가능 기체가 10대로 줄었습니다. 어제까지 12대였는데 또 2대가 줄었다고요? 네, 한 대는 엔진 오일 누출, 다른 한 대는 항공전자 장비 고장입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말 안 되겠더라고요. 부품은 언제 도착합니까? 엔진 부품은 다음 달 말, 전자장비는 2달 후 예정입니다. 2달이요. 그럼 그때까지 그 기체들은 그냥 놀고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어쩔 수 없습니다. 미국 본사에서 부품을 보내줘야 하는데 대기 순서가 있다고 하네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매일 이런 보고를 듣는 게 정말 스트레스였거든요. 그때 다른 참모가 뉴스를 확인하고 있던 태블릿을 들고 왔습니다. 대령님, 이 뉴스 좀 보세요. 뭔데요? 남중국해에서 또 충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태블릿 화면을 들여다봤어요. 뉴스 제목이 크게 나와 있었죠.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경과 필리핀 해안경비대 충돌, 필리핀 선박 손상. 기사를 읽어보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중국 해경 선박이 필리핀 선박에 물대포를 쏘고 충돌까지 했다는 내용이었죠. 또 시작이네. 하지만 정작 제 눈길을 끈 건 다른 부분이었어요. 기사 중간에 나온 한 줄이었죠. 사고 해역 인근에 있던 미군 전투기들이 즉시 출동해 상황을 감시했다. 저는 그 문장을 다시 읽어봤습니다. 즉시 출동이라는 표현이 마음에 걸렸어요. 참모, 미군 전투기들이 얼마나 빨리 출동했다고 나와 있나요? 사고 발생 15분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15분. 저는 놀랐어요. 정말 빨리 대응했네. 그때 문득 깨달았습니다. 15분 만에 출동할 수 있다는 건 그 기체들이 항상 준비 상태에 있다는 뜻이었어요. 정비도 완료되어 있고 품도 충분하고 언제든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는 상태 말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만약 지금 당장 긴급 출동 명령이 떨어진다면? 참모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현재 즉시 출동 가능한 기체는 4대 정도입니다. 4대요? 36대 중에서 겨우 4대만? 나머지는 모두 정비 중이거나 부품 대기 상태입니다. 저는 그 순간 머릿속에 번개가 친 것 같았어요. 전력이라는 게 단순히 기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기가 많아도 날 수 없으면 소용이 없었죠. 정작 필요한 순간에 하늘에 띄울 수 있는 기체가 얼마나 되느냐. 그게 진짜 전력이었어요. 빨리 고쳐서 다시 띄우는 능력. 그게 진짜 힘이구나.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남중국해 뉴스를 다시 봤어요. 미군이 15분 만에 출동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좋은 기체를 가지고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그 기체들을 항상 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하는 시스템이 있어서일까요? 저는 후자라고 확신했습니다. 참모, 미군 기지에서는 전투기 정비를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부품을 미리 충분히 비축해두고 정비사들도 충분히 확보해놨죠.
그리고 정비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하죠? 부품을 미국에서 가져와야 하니까 미리 쌓아놓기가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요. 정비사 훈련도 미국에서 해야 하는데 인원이 제한되어 있어서 바로 그거였어요. 우리는 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었던 거죠. 부품도 정비 기술도 훈련도 전부 미국에 맡겨놨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때 또 다른 참모가 들어왔습니다. 대령님, 한국 국방부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한국에서요? 네, KF-21 전투기 시연회에 참석하라고 합니다. 저는 초청장을 받아봤어요. 정중한 한국어와 영어로 쓰여 있었죠. UAE 공군 관계자들을 한국형 전투기 시연 및 체험 프로그램에 초대합니다.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어갔을 거예요. 한국 기체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면서 말이죠. 하지만 남중국해 뉴스를 본 지금은 달랐습니다. 빨리 고쳐서 다시 띄우는 시스템.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만약 한국이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면 어떨까요? 부품을 빨리 공급할 수 있고 정비 시간도 단축할 수 있다면?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하늘로 기체를 띄울 수 있다면? 저는 초청장을 다시 자세히 읽어봤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관련 업체들의 정비 지원 시스템도 함께 소개합니다. 정비 지원 시스템. 그 단어가 눈에 들어왔어요. 참모, 한국항공산업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나요? 글쎄요. 민항기 부품 같은 것도 만든다고 들었는데 군용기는 어떻고요? 최근에 폴란드에 공격 헬기를 수출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KF-21도 시제기 시험 비행을 성공했다고 저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뭔가요? 기체 성능이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 제대로 활용할 수 없어서일까요? 분명히 후자였어요. 아무리 좋은 기체가 있어도 정비 때문에 절반만 날 수 있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부품 하나 때문에 2달씩 기다려야 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저는 사미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미르야, 지금 시간 있니? 네, 삼촌. 무슨 일이세요? 오늘 또 기체 2대가 정비에 들어갔어. 진짜요?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그래서 말인데, 삼촌이 한국에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어. 한국요? 갑자기 왜요? 한국에서 새로운 전투기를 만들고 있거든. 한번 보러 가볼까 해서. 전화 너머로 사미르가 놀라는 기색이 느껴졌어요. 삼촌, 어제까지만 해도 한국은 별로라고 하셨잖아요. 그게 생각이 바뀌었어. 뭐 때문에요? 저는 남중국해 뉴스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미군이 15분 만에 출동했다는 걸 보고 깨달았어. 전력이라는 게 기체가 몇 대 있느냐가 아니라 필요할 때 몇 대를 띄울 수 있느냐더라고. 아, 그런 뜻이구나. 우리는 지금 36대가 있지만 실제로는 4대밖에 못 띄우거든. 이런 식으로는 안 되겠어. 그럼 한국이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모르지. 하지만 알아볼 가치는 있을 것 같아. 사미르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삼촌,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요. 뭔데? 선배들이 그러는데 한국이 폴란드에 무기를 팔 때 정비 지원도 같이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부품도 빨리 보내주고 기술자도 보내준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이 섰어요. 그거야말로 우리가 원하는 거잖아.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냥 전투기가 아니었어요. 전투기와 함께 그것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빨리 고치고 부품을 제때 공급하고 필요할 때 언제든 하늘로 띄울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말이에요. 저는 초청장을 다시 펼쳤습니다. 좋아, 한국에 가보자. 참모들을 다시 불러 모았어요. 한국 초청에 응하겠습니다. 정말로요, 대령님? 네, 우리가 지금까지 놓치고 있던 게 뭔지 알 것 같아요. 무엇을 놓쳤다는 건가요? 우리는 계속 어떤 기체를 살지만 고민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 기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였던 거죠. 참모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그런 부분에서 뭔가 다른 접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알아볼 가치는 있겠죠. 저는 그날 오후 내내 한국에 대해 더 알아봤어요. 인터넷으로 검색도 해보고 관련 자료도 찾아봤죠.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됐습니다. 한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무기 수출을 급속히 늘리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비결이 바로 패키지 지원이라는 것. 단순히 무기만 파는 게 아니라 정비, 훈련, 부품 공급까지 모든 걸 함께 해준다는 거였어요. 이거야말로 우리가 원하던 바로 그거잖아. 저는 한국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한국 도착은 생각보다 순조로웠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려서부터 모든 게 체계적으로 준비되어 있었어요. 한국 국방부에서 나온 담당자가 마중을 나와 있었고 차량도 미리 준비되어 있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방부 국제협력관 김민수라고 합니다. 정중하고 차분한 첫인상이었습니다. 과도한 친근함이나 억지스런 미소가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고 진실한 느낌이었어요. 내일 오전에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를 방문하시고 오후에 시험비행을 참관하실 예정입니다. 시험비행요? 네, KF-21 시제기의 정규 시험비행입니다. 저는 기대가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됐어요. 시제기라는 건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기체잖아요. 시제기 시험비행이라니 안전한가요? 물론입니다. 이미 수십 차례의 시험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쳤고 모든 안전 절차를 완벽하게 준비했습니다. 김민수 씨의 답변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과장되지 않았어요. 저녁 환영만찬에서 느낀 분위기가 제가 예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보통 이런 자리에서는 자기네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과도하게 홍보하기 마련이잖아요. 미국이나 유럽 업체들은 대부분 그랬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달랐어요. KF-21은 아직 개발 단계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계속 개선해 나가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산업 박서연 팀장이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조금 놀랐어요. 보통은 완벽하다고 포장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솔직하게 한계를 인정하다니. 그럼 아직 실전 배치는 이른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제안하려는 건 단순한 기체 판매가 아닙니다. 그럼 뭘 제안하시려는 건가요? 함께 만들어가는 방식입니다. 박서연 팀장이 설명했어요. 저희도 배우고 고객국도 배우면서 함께 더 나은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정비 기술도 함께 전수하고 부품 생산 능력도 함께 키워나가는 거죠. 이건 정말 새로운 접근이었어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정민우 엔지니어가 이어서 설명했어요. 중요한 건 이 과정을 고객국과 함께 해나간다는 겁니다. 단순히 완제품을 사가시는 게 아니라 제조와 정비 기술을 함께 배워가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부품을 만들 수 있게 된다는 건가요? 물론입니다. 단계적으로 말이지만요. 처음에는 간단한 부품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부품으로 확대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부품을 기다리는 시간도 줄어들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그토록 원하던 바로 그 해단 말이에요. 다음 날 한국항공우주산업 본사에 도착하니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공장 투어를 하면서 저는 놀란 점들이 많았어요. 우선 모든 공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각 단계마다 품질 검사를 하고 모든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었어요. 이 기록들은 뭔가요? 모든 부품의 생산 이력입니다. 언제, 누가, 어떤 재료로,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었는지 전부 기록해놔요.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즉시 원인을 찾아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정비할 때도 이런 기록을 활용하나요? 물론입니다. 각 부품의 수명이나 교체 주기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어서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점심을 먹고 드디어 기다리던 시험 비행장으로 향했습니다. 성남공항 한쪽에 KF-21 시제기가 서 있었죠. 처음 실물을 본 소감은 생각보다 깔끔하다는 거였어요. 요란하지 않고 기능적으로 생겼달까요? 과시용이 아니라 정말 실용적으로 만든 느낌이었어요. 오늘은 특별히 저희 국방부 차관님께서도 참관하실 예정입니다. 차관님이 직접 오신다고요? 네. 그리고 시험 비행 후에는 차관님께서 직접 탑승 체험도 하실 계획입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고위 관리가 시제기에 직접 탄다고요? 안전에 문제 없나요? 저희가 지금까지 쌓아온 데이터와 안전 절차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박서연 팀장의 대답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오후 2시, 시험 비행이 시작됐습니다. 조종사가 기체에 탑승하기 전에 무려 1시간 동안 점검을 했어요. 기체 상태, 날씨 조건, 비행 경로, 비상 절차까지 모든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좀 과도한 것 같지 않나요? 안전에는 과도함이 없습니다. 특히 시제기는 더욱 신중해야 해요. 드디어 엔진이 시동되었습니다. KF-21이 활주로로 나와서 이륙 준비를 했어요. 이륙하는 모습을 보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어요. 공중에서 여러 기동을 하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죠. 급상승, 급강하, 선회 등 다양한 동작을 수행했어요. 30분간의 비행을 마치고 기체가 착륙했습니다. 완벽한 착륙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차관님이 도착했습니다. 차관님은 조종사와 기술진들에게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비행 상황, 기체 상태, 안전 점검 결과까지 모든 걸 꼼꼼히 확인하셨어요. 준비됐습니다. 박서연 팀장이 보고했습니다. 차관님이 조종석에 탑승했을 때 저는 정말 놀랐어요. 고위직이 시제기에 직접 탄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감이 넘쳤죠. 우정 비행 시작합니다. KF-21이 다시 이륙했습니다. 이번에는 차관님이 탄 채로 말이에요. 비행은 처음보다 더 안정적이었어요. 과격한 기동은 하지 않고 부드럽게 공중을 날아다녔죠. 착륙까지 완벽했습니다. 차관님이 내리시면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매우 인상적입니다.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체네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건 단순한 기체 성능이 아니었어요. 시스템에 대한 신뢰였죠. 데이터와 절차, 그리고 안전에 대한 철저한 준비. 요란한 말이나 과장된 홍보가 아니라 그냥 보여준 거였어요. 우리는 이 정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이죠. 저는 그날 밤 호텔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가졌던 선입견들이 하나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신뢰할 만하다는 걸 느꼈거든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특히 엔진이나 정비 시스템 같은 핵심적인 부분들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알아보고 싶었어요. 특히 엔진 부분이 궁금했거든요. 전투기에서 엔진은 심장과 같은 부분이잖아요. 아무리 기체가 좋아도 엔진이 문제가 있으면 소용이 없죠. 한국항공우주산업 근처 카페에서 정민우 엔지니어와 만나기로 했습니다. 공식적인 회의실보다는 편안한 분위기에서 솔직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었거든요. 정민우 씨는 생각보다 젊은 분이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는데 엔진 전문가라고 하더라고요. 엔진 쪽 일을 얼마나 오래 하셨나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처음에는 헬기 엔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전투기 엔진을 담당하고 있어요. 카페에 앉아서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엔진을 완전히 독립적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정민우 씨의 첫 마디가 의외였어요. 보통은 자기네 기술이 최고라고 하기 마련인데 이렇게 솔직하게 한계를 인정하다니.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 건가요? 미국 제너럴 일렉트릭에서 F414 엔진을 면허 생산하고 있습니다. 면허 생산이요? 네. 쉽게 말해서 설계도를 받아서 저희가 직접 만드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는 부품 대부분을 수입해서 조립만 했죠. 정민우 씨가 천천히 설명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점점 더 많은 부품을 저희가 직접 만들고 있어요. 어떤 부품들을 만드시나요? 처음에는 간단한 볼트나 너트 같은 것부터 시작했어요. 그 다음에는 외부 케이스, 파이프, 밸브 같은 것들. 지금은 일부 내부 부품들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이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나요? 전체 부품 중에서 한 30% 정도는 저희가 직접 만듭니다. 30%면 꽤 많은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목표는 내년에 40%, 후년에는 50%까지 올리는 거예요. 정민우 씨가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게 저희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공장 사진입니다. 여기서 엔진 부품들을 직접 만들어요. 사진을 보니 정말 현대적인 공장이었어요. 각종 정밀 가공 장비들이 줄지어 서 있었죠. 이런 장비들을 언제부터 갖추기 시작했나요? 본격적으로는 10년 전부터요. 처음에는 외국에서 장비를 사와서 기술을 배웠고, 지금은 일부 장비를 저희가 직접 만들기도 합니다. 직접 장비까지 만든다고요? 네. 두산에서 소재 관련 장비를 만들고 있어요. 특수합금을 다루는 기술 같은 것들 말이죠. 저는 점점 놀라고 있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런 방식의 장점이 뭔가요? 정민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쉬운 말로 설명해 줬어요. 비유를 해보면 집을 짓는 것과 비슷해요. 집이요? 네. 처음에는 외국에서 다 지어진 집을 사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뭔가 고장이 나면 원래 집을 지은 사람을 불러와야 하죠. 시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요.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바로 그거예요. 하지만 집을 짓는 방법을 배우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간단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차 복잡한 것까지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 고장이 나도 바로 고칠 수 있고 필요한 부분을 개량할 수도 있어요. 저는 무릎을 쳤어요.
정말 쉽게 설명해 주니까 이해가 됐거든요. 그럼 지금 한국은 집을 짓는 방법을 배우는 단계라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혼자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뜻인가요? 고객과 함께 배우는 거죠. UAE에서 저희 엔진을 쓰시게 되면 UAE 분들도 같이 배우시는 거예요. 정비 기술도 배우고 부품 만드는 방법도 배우고 이건 정말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간단한 부품부터 UAE에서도 만들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드려요. 처음에는 한국에서 기술자가 가서 직접 가르치고 나중에는 UAE 분들이 혼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저희도 부품을 기다릴 필요가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적어도 기본적인 부품들은 바로바로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복잡한 부품은 여전히 한국에서 가져와야 하지만 그것도 빨리 보내드릴 수 있어요. 정민우 씨가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폴란드에 저희가 설치한 정비센터예요. 사진을 보니 꽤 큰 규모의 시설이었어요. 폴란드에도 이런 걸 만들어줬나요? 네, 저희가 공격 헬기를 수출할 때 함께 만든 거예요. 폴란드 기술자들을 한국에서 교육시키고 현지의 정비 시설을 만들어줬죠. 결과는 어땠나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정비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거든요. 부품도 필요할 때 바로바로 공급할 수 있게 됐고요.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이게 바로 제가 원하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거든요. 그런데 왜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건가요? 다른 나라들은 안 그러던데. 정민우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저희도 그런 걸 겪어봤거든요. 어떤 거요? 예전에 외국에서 헬기를 사왔을 때 정비 때문에 정말 고생했어요. 부품 하나 때문에 몇 달씩 기다리고 기술자 한 명 부르는데도 큰 돈이 들고 그래서 생각한 게 고객에게는 그런 불편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였어요. 아, 그래서 이런 방식을 생각해내신 거군요. 맞습니다. 저희가 불편했던 걸 다른 나라 분들도 겪게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함께 배우고 함께 발전하는 방식을 택한 거죠. 저는 감동받았어요. 자기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낸 거잖아요. 그럼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까지 왔다고 보시나요?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완전히 독립적으로 엔진을 만들려면 10년은 더 걸릴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도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준은 됐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에서요? 빨리 고치고 다시 띄우는 능력 면에서요. 정민우 씨가 핵심을 짚었어요. 완벽한 엔진을 한 번에 만드는 것보다 지금 있는 엔진을 빨리 고쳐서 계속 쓸 수 있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희 방식이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는 처음부터 정비와 부품 공급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저는 메모장을 꺼내서 적기 시작했어요. 완벽한 한 방이 아니라 차근차근 쌓기. 정민우 씨의 설명을 들으니 이 말이 떠올랐거든요. 한 번에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차근차근 쌓아가면서 실력을 키워가는 방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고객도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 정말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한 점도 많아요. 그래서 계속 배우고 개선해 나가려고 합니다. 정민우 씨의 겸손한 태도가 인상적이었어요. 자만하지 않고 항상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싶은데요. 네, 얼마든지요. 이런 방식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요. 정민우 씨가 확신에 찬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저는 분명히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 함께 발전하는 방식이거든요. 저희도 배우고, 고객도 배우고, 그러면서 모두가 더 강해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필요할 때 바로바로 대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품이 필요하면 빨리 만들어서 보낼 수 있고, 기술 지원이 필요하면 즉시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저는 그날 카페에서 나오면서 마음이 많이 정리됐어요. 한국의 방식은 완벽하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실용적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방식이었죠. 빠르게 고쳐서 다시 띄우는 힘. 그게 바로 제가 원하던 거였어요. 완벽한 기체보다는 언제든 하늘을 날 수 있는 시스템 말이죠.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본국의 반대 의견이었죠. 한국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국방부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투기 도입 관련 중간 보고회였어요. 회의실에는 공군 참모진과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죠. 그 중에서도 파딜 하산 보좌관의 표정이 특히 굳어 있었어요.
파딜은 국방차관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유럽 쪽 인맥이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평소에도 검증된 기술을 강조하며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는 분이었죠. 카림 대령, 한국에서의 시찰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관님이 말씀하시자 저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어요. KF-21 시제기의 시험 비행을 직접 참관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인상적이었습니까? 무엇보다 정비 지원 시스템이 뛰어났습니다. 부품을 단계적으로 현지 생산할 수 있도록 기술 이전을 해주고 정비 시간을 대폭 단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어요. 그때 파딜 보좌관이 끼어들었습니다. 잠깐만요, 대령님. 한국은 아직 전투기 개발 경험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KF-21도 이제 막 시제기 단계인데 실전에서 검증된 바가 없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필요한 건 완벽한 기체가 아니라 활용할 수 있는 기체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저는 천천히 설명했어요. 지금 저희 F-16들이 절반도 못 날고 있는 이유가 뭡니까? 부품 대기와 정비 지연 때문이죠. 한국은 바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했습니다. 파딜 보좌관의 표정이 더욱 굳어졌어요. 대령님, 그런 건 나중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중요한 건 검증된 성능의 기체를 도입하는 거예요. 검증된 성능이라고 하시면 유럽의 라팔이나 타이푼, 그리펜 같은 기체들 말입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실전 운용하고 있고 성능도 입증됐잖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바로 이런 반응을 예상했었거든요. 보좌관님, 그 기체들의 도입 조건을 검토해 보셨나요? 물론입니다. 프랑스와 영국, 스웨덴 모두 좋은 조건을 제시했어요. 파딜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특히 프랑스 다소에서는 라팔에 대한 포괄적인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기술 지원부터 정비, 훈련까지 모든 걸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그 지원이 어떤 방식인가요? 프랑스 본사에서 기술자를 파견해서 정비를 해주고 부품도 정기적으로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지금이랑 똑같잖습니까? 외국 기술자를 기다리고 외국에서 부품이 올 때까지 기다리고 하지만 라팔은 검증된 기체입니다. 파딜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프랑스 공군이 20년 넘게 쓰고 있고 인도와 이집트, 카타르에서도 성공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요. 한국 기체와는 신뢰성이 다르죠. 다른 참석자들도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파딜의 말에 일리가 있다는 분위기였죠. 카림 대령의 말씀도 맞지만 안전성을 생각하면 파딜 보좌관 말도 틀리지 않네요. 새로운 기체보다는 검증된 기체가 위험 부담이 적죠. 저는 답답했어요. 모두들 검증됨이라는 단어에만 매달리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검증되었다는 게 뭘까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좋은 성능을 가지고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필요할 때 제대로 쓸 수 있다는 뜻일까요? 당연히 둘 다죠. 그럼 지금 저희 F-16은 어떻습니까? 성능은 검증됐지만 절반도 못 날고 있잖아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라팔이나 타이푼을 도입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까요? 여전히 부품은 유럽에서 가져와야 하고 기술자도 유럽에서 와야 하고 파딜이 다시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한국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유럽은 최소한 수십 년간 축적된 기술과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이 있으면 뭐합니까? 저희가 활용할 수 없으면. 저는 점점 답답해졌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거든요.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습니다. 더 검토해보자는 것으로 정리됐죠.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머리를 감쌌어요. 한국에서 본 가능성들을 어떻게 설득시킬 수 있을까 고민했거든요. 그때 사미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삼촌, 한국 다녀오신 소식 들었어요. 어떠셨어요? 응, 정말 좋았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었어. 그럼 한국 기체로 결정되는 건가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반대가 심해서 어려울 것 같아. 검증이 안 됐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사미르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삼촌, 저 오늘 학교에서 선배들이랑 이야기했는데요. 응, 무슨 이야기? 요즘 상황이 정말 심각해요. 뭐가? 이번 주에 예정됐던 실기 훈련이 또 취소됐어요. 기체 4대가 모두 정비 중이래요.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무슨 문제들이야? 한 대는 엔진 부품 교체, 한 대는 레이더 고장, 나머지 2대는 유압 시스템 문제래요. 부품은 언제 들어와? 엔진 부품은 다음 달 말, 레이더는 2달 후래요. 2달이나? 네. 그래서 선배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못 받고 있어요.
차미르의 목소리가 점점 답답해졌어요. 삼촌, 이런 식으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조종사가 되려고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정작 필요할 때 날 수 없는 기체들로 뭘 지킨다는 건가요? 차미르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어요. 선배들이 그러는데 부품 기다리느라 하늘을 못 뜬다고 해요. 조종사가 되려고 공부하는 건데 정작 날 기체가 없어서 훈련을 못 한다니. 저는 무릎을 쳤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차미르야, 내가 맞다. 검증된 기체가 중요한 게 아니야. 필요할 때 날 수 있는 기체가 중요한 거지. 그럼 한국 기체가 그런 걸 해결해 줄 수 있나요? 그래, 한국에서 본 시스템이면 가능할 것 같아. 차미르가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했어요. 삼촌, 저는 한국 기체가 좋을 것 같아요. 완벽하지 않더라도 계속 발전할 수 있는 기체가 낫다고 생각해요. 검증됐다고 해서 옛날 기체를 쓰는 것보다는요. 그리고 무엇보다 필요할 때 빨리 고쳐서 다시 띄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도움이 되는 거잖아요. 차미르의 말을 듣는 순간 저는 확신이 섰어요. 젊은 세대는 다르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옛날 방식의 검증됨보다는 실용적인 활용 가능성을 더 중요하게 본다는 거죠. 차미르야, 고마워. 뭐가요? 내가 핵심을 짚어줬어. 바로 그거야. 무엇 말이에요? 기체도 좋지만 체계가 더 든든해야 한다는 거.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생각했어요. 파딜 같은 기성세대는 과거의 성공 경험에 매달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미르 같은 젊은 세대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고 있었죠. 저는 어느 쪽을 선택해야 할까요? 과거의 검증된 안전함일까요? 미래의 발전 가능성일까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사미르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부품 기다리느라 하늘을 못 떠요. 바로 그거였어요. 아무리 좋은 기체라도 날 수 없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 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을 알아보기로 말이에요. 이번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실제 운용 측면에서 말이죠. 파딜 보좌관과의 갈등 이후 저는 더 확실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단순히 시제기 시험 비행을 본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부족했거든요. 그래서 한국 측에 추가 방문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에는 실제 운용 측면을 중점적으로 보고 싶다고 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보고 싶으신가요? 김민수 씨가 전화로 물어봤습니다. 정비 과정과 부품 공급 시스템을 직접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한국 공군의 실제 운용 현황도 보고 싶고요. 알겠습니다.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다시 한국에 있었어요. 이번에는 좀 더 실무적인 일정이었죠. 첫 번째 방문지는 한국 공군 기지였습니다. 거기서 실제로 전투기들이 어떻게 정비되고 운용되는지 보고 싶었거든요. 기지에 도착하니 한국 공군 정비단장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군 정비단장 김대현 대령입니다. 반갑습니다. 실제 정비 현장을 보게 되어 기대됩니다. 김대현 대령이 저를 경납고로 안내했어요. 그곳에는 여러 대의 전투기들이 정비를 받고 있었죠. 지금 보시는 기체들은 정기 점검 중입니다. 어떤 점검인가요? 엔진 오버홀과 항공전자 장비 업그레이드예요. 보통 이런 작업은 한 달 정도 걸리는데 저희는 2주 안에 끝낼 예정입니다. 2주요? 그렇게 빨리 할 수 있나요? 네, 부품을 미리 준비해놨고 정비사들도 충분히 훈련되어 있거든요. 김대현 대령이 설명하면서 정비 현장을 보여줬어요. 정비사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각자 맡은 부분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도구와 부품 미리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기 보이는 게 부품 창고입니다. 창고를 들여다보니 정말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었어요. 모든 부품이 분류되어 있고 재고 현황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부품은 어디서 가져오나요? 대부분 국내에서 생산합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나 두산에서 만든 부품들이죠. 수입 부품도 있지만 미리 충분한 양을 비축해놔요. 비축한다고요? 네. 통계를 보면 어떤 부품이 언제쯤 필요할지 예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해지기 전에 미리 주문해서 쌓아둡니다. 이게 바로 차이점이었어요. 우리는 부품이 떨어지면 그때 주문하느라 기다려야 했는데 한국은 미리 예측해서 준비해뒀던 거죠. 예측은 어떻게 하시나요? 모든 정비 내역을 데이터로 관리해요. 어떤 부품이 얼마나 자주 교체되는지, 언제 교체되는지 다 기록하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앞으로 언제 어떤 부품이 필요할지 미리 알 수 있어요. 정말 과학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때 한 정비사가 다가와서 보고했습니다. 단장님,
3호기 엔진 교체 완료됐습니다. 벌써요? 예상보다 빨리 끝났네. 부품이 미리 준비되어 있어서 지연 없이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현 대령이 저를 보며 말했어요. 방금 교체한 엔진을 테스트해볼까요? 지금요? 네. 교체 후 즉시 테스트하는 게 저희 절차입니다. 잠시 후 해당 기체가 엔진 테스트를 시작했어요. 엔진 소리가 부드럽고 안정적이었죠. 이상 없습니다. 바로 운용 가능합니다. 기술자가 보고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엔진을 교체하고 바로 운용할 수 있다니. 보통 엔진 교체 후에는 며칠 더 점검하지 않나요? 물론 안전 점검은 철저히 합니다. 하지만 불필요하게 오래 끌지는 않아요. 필요한 점검을 정확히 하고 문제 없으면 바로 복귀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조종사 훈련을 참관했습니다.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실전과 같은 훈련을 하고 있었어요. 인상적인 건 기체 운용률이었죠. 현재 가동률이 어떻게 되나요? 전체 기체의 90% 이상이 운용 가능합니다. 90%요? 네, 저희 목표는 언제든 필요한 만큼의 기체를 띄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건 정말 놀라운 수치였어요. 우리는 50%도 힘든데 90%라니. 어떻게 그런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나요? 예방 정비와 신속한 수리 때문입니다. 김대현 대령이 설명했어요.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점검하고 교체해서 갑작스런 고장을 방지해요. 그리고 혹시 문제가 생겨도 빨리 고쳐서 다시 띄웁니다. 빨리 고친다는 건 얼마나 빨리요? 간단한 문제는 몇 시간, 복잡한 문제도 하루 이틀이면 해결해요. 저는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점심시간에 한국 공군 조종사들과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실제로 이런 시스템의 장점을 느끼시나요? 제가 물어봤더니 한 조종사가 대답했어요. 정말 큰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기체 고장 나면 며칠씩 기다려야 했는데 지금은 바로바로 고쳐줘요. 덕분에 훈련도 계획대로 진행할 수 있고 임무 수행도 차질이 없어요. 가장 좋은 점이 뭔가요?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언제든 필요하면 하늘로 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3일회에게 주고 싶었던 바로 그 확신 말이죠. 오후에는 다시 정비 시연을 받습니다. 이번에는 응급 정비였어요. 기체 한 대에서 갑자기 유압 경고등이 켜졌다는 상황이었죠. 지금부터 응급 정비를 시연해드리겠습니다. 정비사들이 달려와서 즉시 점검을 시작했어요. 유압 펌프 교체가 필요합니다. 부품 창고에서 가져오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놀랍게도 부품이 10분 만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교체 작업도 30분 만에 끝났죠. 테스트 완료. 정상 작동합니다. 총 1시간도 안 걸렸어요. 우리 같으면 부품 주문부터 해야 하니까 몇 주는 걸렸을 텐데. 김대현 대령이 저에게 말했어요. 카림 대령님, 저희가 생각하는 전력의 개념을 말씀드릴까요? 네, 듣고 싶습니다. 전력이라는 건 기체가 몇 대 있느냐가 아니라 필요할 때 몇 대를 띄울 수 있느냐입니다. 정확히 제가 깨달은 바로 그 내용이었어요. 아무리 좋은 기체가 100대 있어도 정비 때문에 10대밖에 못 띄운다면 실제 전력은 10대죠. 반대로 보통 기체 30대라도 필요하면 25대를 띄울 수 있다면 그게 더 강한 전력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기체 성능만큼이나 정비 시스템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시간이 곧 힘이거든요. 시간이 힘이다. 네. 얼마나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다시 하늘로 보낼 수 있느냐. 그게 진짜 전투력을 결정한다고 봅니다. 김대현 대령이 계속 설명했어요. 동맹의 하늘은 시간으로 지킵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 1시간이라도 빨리 대응할 수 있다면 그게 승패를 가를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완전히 납득이 됐어요.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15분 만에 출동할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이런 시스템이 뒷받침됐기 때문이었구나. 만약 UAE에서 저희 시스템을 도입한다면 어떨까요? 김대현 대령이 물어봤어요. 어떤 점이 가장 달라질까요? 우선 정비 대기 시간이 대폭 줄어들 거예요. 지금 몇 달씩 기다리는 부품들을 며칠 만에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떻게요? UAE에도 부품 생산 라인을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간단한 부품은 현지에서 바로 만들고 복잡한 부품도 한국에서 빨리 보내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정비 기술자들도 UAE 분들을 훈련시켜 드릴 거고요. 결국 UAE 공군이 스스로 빠르게 정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꿈꿔왔던 바로 그 시스템이었죠. 저는 그날 저녁 호텔에서 3일회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3일회야, 삼촌이 답을 찾은 것 같아. 정말요? 무슨 답을 찾으셨어요? 시간이 힘이라는 거야. 시간이 힘이요?
얼마나 빨리 고쳐서 다시 하늘로 보낼 수 있느냐가 진짜 전력을 결정한다는 거지. 아, 그런 뜻이구나. 한국 시스템이면 너희들이 부품 때문에 훈련을 못 받는 일은 없을 것 같아. 정말요? 응. 오늘 직접 봤는데 정말 체계적이야. 문제가 생겨도 바로바로 해결해서 다시 띄워. 차미르가 기뻐하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럼 이제 확신하세요? 그래, 이제 확신해. 한국과 함께 가는 게 맞는 것 같아.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한국의 밤하늘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본국을 설득하는 일뿐이었죠. 쉽지는 않겠지만 이번에는 확실한 근거가 있었어요. 시간이 곧 힘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설득에 나서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지 3일 후 최종 결정을 위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에는 공군 수뇌부와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어요. 이번에는 정말 중요한 회의였습니다. 차기 전투기 도입 방향을 최종 결정하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사진들과 자료들을 정리해서 준비해갔어요. 이번만큼은 제대로 설득해보고 싶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자 차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차기 전투기 도입권을 최종 결정하겠습니다. 각자 의견을 충분히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딜 보좌관이 먼저 나섰어요. 저는 여전히 유럽 기체가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준비해온 자료를 펼쳤죠. 프랑스 다소에서 최종 제안을 해왔습니다. 라팔 30대를 특별가로 공급하고 종합 지원 패키지도 포함한다고 합니다. 종합 지원이라는 게 뭔가요? 다른 참석자가 물어봤어요. 정비 기술자 파견, 부품 정기 공급, 조종사 훈련 프로그램까지 모든 걸 포함합니다. 조건이 꽤 좋은 것 같네요. 그뿐만 아니라 영국에서도 타이푼 제안을 해왔어요. 이쪽도 비슷한 조건으로 종합 패키지를 제시했습니다. 파딜이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수십 년간 검증된 기체들이고 실전 경험도 풍부합니다. 우리가 굳이 검증되지 않은 한국 기체로 모험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파딜 쪽으로 기우는 느낌이었어요. 역시 검증됨이라는 단어에 힘이 컸죠. 카림 대령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차관님이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저는 한국과 협력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두 번째 한국 방문에서 확신을 얻었습니다. 저는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주기 시작했어요. 이건 한국 공군 기지의 정비 현장입니다. 부품 하나를 교체하는데 1시간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1시간이요? 네, 부품이 미리 준비되어 있고 정비사들도 충분히 훈련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요? 파딜이 비꼬는 투로 말했어요. 그건 한국 내에서의 이야기잖아요. 저희가 한국 기체를 쓴다고 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보장이 있나요?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한국은 부품 생산 라인을 UAE에도 만들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비사들을 직접 훈련시켜주겠다고도 했어요. 그런 약속들이 지켜질 거라고 확신하시나요? 확신합니다. 저는 또 다른 사진을 보여줬어요. 이건 폴란드에 한국이 만들어준 정비센터입니다. 실제로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증거죠. 하지만 여전히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파딜이 끈질기게 반대했어요. 라팔이나 타이푼은 이미 검증된 기체들이에요. 수십 개 나라에서 쓰고 있고 실전에서도 증명됐어요. 저는 한번 크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파딜 보좌관님, 검증됐다는 게 정말 중요한가요? 당연하죠. 그럼 지금 우리 F-16은 어떻습니까? 검증된 기체인데 왜 절반도 못 날고 있을까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말했어요. 전력이라는 건 기체 성능이 아니라 운용 능력입니다. 무슨 뜻인가요? 아무리 좋은 기체가 있어도 필요할 때 띄울 수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반대로 평범한 기체라도 언제든 띄울 수 있다면 그게 진짜 전력이죠. 저는 지난주 남중국해 뉴스를 다시 언급했어요. 미군이 15분 만에 출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F-16이 좋은 기체여서일까요? 아니면 빨리 출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어서일까요? 시스템 때문이겠죠. 한 참석자가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저는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좋은 기체가 아니라 더 나은 시스템입니다. 빨리 고쳐서 다시 띄우는 능력이 우리를 지킵니다. 그런데 유럽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잖아요. 어떤 지원인가요? 프랑스에서 기술자가 와서 고쳐주는 거죠. 부품도 프랑스에서 보내주는 거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럼 지금이랑 뭐가 다릅니까?
여전히 외국에 의존해야 하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게 만들어줘요.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어요. 정비와 훈련을 함께 묶는 방식으로 접근해보는 게 어떨까요? 무슨 뜻인가요? 차관님이 관심을 보이셨어요. 한국과 실무 협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선 지금 있는 F-16 정비 시스템부터 개선해보고요. 그 과정에서 한국 기술을 배우고 KF-21도 함께 검토하는 거죠. 단계적 접근이네요. 맞습니다. 한 번에 모든 걸 바꾸는 게 아니라 차근차근 해나가는 거예요. 파딜이 마지막으로 반박했어요. 그래도 위험하지 않나요? 검증되지 않은 기술로는. 저는 파딜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보좌관님, 지금이 더 위험합니다. 우리 조종사들이 제대로 된 훈련을 못 받고 있어요. 부품 때문에 기체들이 계속 멈춰 서 있고요. 이런 상황에서 검증됨을 기다릴 여유가 있을까요?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차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카림 대령의 말에 일리가 있습니다. 현실적인 해결책이 필요한 시점이네요. 그럼 한국과 실무 협력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정비 시스템 개선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으로요.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드디어 제대로 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았거든요. 그럼 카림 대령이 이 일을 총괄해 주시겠어요? 네, 책임지고 진행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사무실로 돌아갔어요. 정말 오랜 시간의 고민과 갈등이 끝난 느낌이었죠.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사미르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삼촌,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한국과 협력하기로 결정됐어. 정말요? 잘 됐다. 사미르가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이제 저희도 제대로 된 훈련을 받을 수 있겠네요. 그래. 앞으로는 부품 때문에 하늘을 못 뜨는 일은 없을 거야. 그날 밤 늦게 사미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삼촌, 기체도 좋지만 체계가 더 든든해요. 고마워요. 저는 그 문자를 보고 미소 지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진짜로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중얼거렸어요. 시간과 신뢰가 하늘을 지킨다. 그동안 저는 완벽한 기체를 찾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진짜 필요한 건 신뢰할 수 있는 시스템이었죠. 부품이 필요하면 빨리 가져다 줄 수 있고,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파트너. 한국이 바로 그런 파트너였어요. 완벽하지는 않을지도 모르지만 진심으로 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죠. 그리고 그런 마음이야말로 진짜 신뢰의 기초가 되는 거 아닐까요?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정비 시스템을 개선하고 부품 생산 라인을 만들고 우리 기술자들을 훈련시키고 하지만 이제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들여서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분명히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며칠 후 한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실무 협력을 위한 팀이 곧 UAE로 온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는 그들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완벽한 한 방을 노리는 대신 차근차근 기초를 다져가는 방식. 혼자 잘하려고 하는 대신 함께 배우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방식. 그게 바로 진짜 힘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미르와 같은 젊은 조종사들이 안심하고 하늘을 날 수 있는 환경. 언제든 필요할 때 기체를 띄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시스템. 그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일에 제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하늘은 돈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로 지킨다는 걸 이제야 알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과 함께라면 그런 미래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더하다였습니다.